네, 안녕하세요. 저는 YTN 기획탐사팀의 고한석 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3회 한국 팩트체크 대상에서 우수상 받은 저희 시리즈에 대한 어떤 PT를 할 건데요. 이게 주제는 한일 갈등, 역사 왜곡, 검증 보도. 지난해 7월에 일본이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 보복에 나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뉴스가 다 덮였지만 1년 전만 해도 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뉴스였습니다. 이게 일본이 애초에 명분으로 삼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화학 물질을 한국에 수출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런 게 표면적인 수출 규제의 이유였고,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2012년도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에게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복성 경제 규제였죠.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에 상당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가 워낙에 높으니까, 특히 완제품이 아니라 뭐 소재나 부품 이런 분야에서는 일본 수입 비중이 워낙에 높아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힘들어질 거다, 이런 식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고, 여러 가지 사실상의 허위 정보들, 불안을 부추기는 왜곡된 팩트들이 많이 시중에 떠돌았고요. 저희 YTN이 한 7월부터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까지 총 10편의 팩트체크 보도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일단 대표적인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아이템마다 어떤 것을 팩트체크의 주요 어떤 수단으로 삼았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일본이 수출한 화학 제품들이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런 일본의 주장들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에칭가스라는 건데요. 에칭가스라는 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런 어떤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불산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북한으로 다시 밀수출되거나 밀반입이 돼서 생화학 무기로 변한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살인가스까지 꺼내들면서 일본이 북한 유입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북한이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만드는데 굳이 일본산 에칭가스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이게 팩트체크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 사례를 찾는 거예요. 사실 생화학 무기라고 하면 주요 목적은 손쉽게 적은 양으로 적국에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에칭가스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상당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례로 찾아보는 거, 그게 주요한 팩트체크 수단이었고요. 화학무기들, 그러니까 포스겐이나 살인가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효과가 매우 떨어져가지고 화학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에칭가스는 화학무기로 치자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물질이라는 거죠. 다른 살인가스나 다른 치명적인 무기들이 많은데 굳이 일본에서 순도 99.9999%짜리 에칭가스를 수입해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앞서 말씀드린 반대 사례는 뭐냐면,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불산가스를 직접 맞은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이유입니다. 에칭가스가 불산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노동자들은 물론 직접 불산가스를 맞아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로 생화학 무기로 사용이 된다면 그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겠죠. 근데 주민들은 별다른 피해를 안 입었거든요. 그 이유가 불산가스는 시중이 아니고 공기 중에 이렇게 확산되면 수분과 결합을 해서 다 이렇게 분해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에서 두 번째 검증 수단으로 삼은 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근데 통계 자료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반박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게 사실 일본에서 에칭가스를 얼마나 수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북한으로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를 숫자로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어떤 정황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산 에칭가스 수입량을 연도별로 쭉 보면 이 시계열을 보면 사실은 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건 반도체 초호황 때문이지 뭐 대량의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별 증감을 보면 지난해 1월이 눈에 띕니다. 수입량이 2배 넘게 크게 늘었지만 이건 1년 전 수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많았던 허위 정보 가운데 하나가 일종의 우리 탓이라는 논리였는데요. 이게 보면 웃긴 게 일본이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 이런 진영에서 이런 논리가 상당히 많이 퍼졌어요.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65년에 그 한일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당시 이미 일제 강점기에 뭐 배상, 보상 이런 것이 모두가 끝이 났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문서가 30년이 지나서 공개가 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앞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결론을 지었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 당시 한일협정 문서를 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백서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팩트체크의 수단으로 맥락과 기록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체크, 검증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좀 검증이 어려운 대상들, 뭐 양측 간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런 사안들은 전체적인 전후 맥락을 보여주면 누구의 말이 더 사실에 근접하는지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맥락과 기록 적었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좀 보시면, 그러나 공동위원회 백서를 보면 위로금 성격의 보상과 강제 동원 당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구분합니다. 이게 보면 2005년 당시에 민관 공동위원회 백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강제 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명확히 나누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일 협정을 맺었으니 외교적 신의칙상 국가 대 국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어도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길은 열어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면 상당히 명확하게 명시를 해둬요. 국가 간의 일은 끝났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기록이 다 남았다고 보면 되고, 팩트체크할 때 그런 기록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또 그 당시에 그 보수 진영에서 많이 주장을 한 내용인데, 당시에 우리가 불매운동에 나섰잖아요. 뭐 지금도 물론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 해봐야 우리나라에게 더 손해로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었고, 대표적인 예로 든 게 유니클로였어요. 유니클로가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법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장사를 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망하면 결국에는 유니클로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일자리를 잃는다.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에 손해로 돌아온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일본 기업이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으면 그곳에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진짜 그래라고 질문을 하면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자세한 내용,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좀 터무니가 없거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매 운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 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니클로 점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이런 시대에 불매운동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시에 불매운동을 상당히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21세기에 3.1운동 당시 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논리였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하지만 의류와 신발 등을 파는 도소매업 종사자 전체로 보면 유니클로의 비중은 2%. 여기엔 이직이 빈번한 아르바이트생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니클로가 5,4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이런 관련 업계 비중으로 보면 2.5%에 불과하고, 사실 유니클로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고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유니클로가 뭐 극단적인 예로 망해서 매출이 상당히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반대급부로 받는 매출이 늘어난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 다시 재고용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패션 의류 제품들이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전체 총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클로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또 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니클로 하나의 기업을 두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이현주 의원처럼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업계를 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매운동하면 또 우리가 거꾸로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손해보는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롯데가 불매운동을 당하고,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들이 상당수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롯데쇼핑이 철수하면서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롯데쇼핑은 중국 유통업체인 리춘그룹에 점포 대다수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점포를 중국 기업 측에 매각을 해서 결국엔 고용은 유지된 거예요. 기업이 바뀌었을 뿐 일자리 총량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건 롯데쇼핑이었습니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중국 불매운동으로 상당한 매출 급감으로 손해를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거꾸로 우리의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게, 이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니클로 사례가 허위 정보의 대표적인 예였고,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소미아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군사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자고 만든 어떤 뭐 협약,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경제 규제를 유지를 한다면 이 지소미아를 깨겠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외교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팩트 체크를 했었는데, 이게 팩트 체크의 그 주요 도구로 전통적 취재 기법을 써놓은 것이, 사실은 이 팩트 체크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뭐 맥락을 따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국방부 출입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 그 인맥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실제로 물어봤고, 그 결과 지소미아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예 확인이 안 됐던 숫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자들이 취재가 막히면 어떤 수단을 많이 쓰냐면 국회를 통한 우회적인 정보 획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 소속된 국회의원 그 의원실의 보좌관들한테 어떤 것들이 궁금하니 이것을 질의해달라.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질의를 하고 그렇게 획득된 정보가 다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기자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할 때 이런 전통적 취재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례로 요 쥐소미아를 넣어놨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가 사람들이 보면 되게 뭐 어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긴밀하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막 서로 막 전화를 하면서 작전을 논의하고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군사 비밀 정보를 교환한 실적이 24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철저히 상호주의라 우리나라가 주면 일본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일 군사 비밀 정보 전달 방식으로는 이게 북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거나 뭐 핵실험을 했으면 언론 한 라인을 통해서 일본과 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중으로 봉인된 문서로 혹은 암호체계로 보호된 전자수단, 뭐 이런 정확하게 국방부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전송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매체, 뭐 예를 들어 USB 같은 매체 이런 게 넣어가지고 서로 특정 장소에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교환하는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양국은 직접 만나 맞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정보 전달 담당자가 특정 보안 장비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1대1로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출입처 경험이 없는 기자들은 국방부 대변인실에 아무리 물어도 사실 이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친밀,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들은 국방부에 아는 취재원을 통해서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칭가스를 북한에 밀수출한다는 식의 국가적인 차원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한 부류가 있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거나 아니면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식의 어떤 기성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허위 정보들이 있었고, 또 하나 후반기로 갈수록 정말 많은 양을 차지한 거는 이른바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베스트셀러 반열까지 올랐는데 그런 류의 주장들인 거죠.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이어지고, 지난해 이런 일본과의 갈등, 이런 틈을 타서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의 수단으로 말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팩트체크,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 핵심 용어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의 개념이 뭐고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팩트체크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용은 합법이었고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였다. 아베가 아니라 국내 일부 극우 성향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 징용과 강제 동원 개념이 다른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진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팩트 Y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결국엔 징용,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핵심적인 근거는 당시에는 전시 상황이었고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다. 징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징용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어감이 나쁘고 어떤 강제성이 있어서 거부감이 들지만 사실 징용이라는 그 두 글자에는 어떤 합법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징용 이외에도 모집과 할당이라는 방식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일본 제국주의가 동원해 갔는데 모집 할당 그 말 자체도 모집 할당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1938년에 만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징용했습니다.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조선인 1,072명이 징용을 거부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일제 징용은 1939년 10월부터 45년 8월까지 법에 따른 거예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거고 이 법을 어겨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영장에 불응한 사람이 기록에 남은 것만 1,07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용은 전체 규모에서 비중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집과 알선이고 이렇게 해서 동원된 사람이 7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개개인이 아니고 연인원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강제 동원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집과 알선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할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뭐 30명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지역 경찰이랑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다 나서서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갔어요. 이름은 모집과 알선이지만 그 강제 동원하는 방식은 아주 강제적이었고 폭력적이었던 거죠. 강제 동원된 방식 자체도 폭력적이었지만 강제 동원된 뒤에도 사실상 착취와 수탈이 이어졌고 그 구체적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 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다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수천 명을 인터뷰해서 이 결과를 낸 거예요. 그분들은 일본 탄광에 가기 전에 이미 선대금 명목으로 거의 1년치 임금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빚지고 시작하는 거죠. 숙박비도 받고 탄광에서 일을 하려면 곡괭이 같은 게 필요한데 곡괭이 사용료도 받았어요. 만약에 반일 종족주의 이우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었고 자발적인 돈벌이였다면 그러면 조선인들은 당시에 상당히 행복하게 한반도에서는 벌지 못하는 임금을 일본이나 해외에서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반대 증거는 일본 내무성 자료에도 있습니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 가운데 25만 7천여 명이 작업장에서 탈주를 시도했다고 일본 내무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일제강점기 피해조사위원회 이런 데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무성 자료에 조선인 노무자들 25만 명이 당시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노동 환경이 너무 가혹하고 착취와 수탈이 이어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망친 거죠. 그 반일 종족주의식의 어떤 허위 정보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수단으로 농담은 다큐로 받으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박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 그런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한국인의 문화고 국민성이 그렇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제시하는 통계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양국 경찰청에 동일한 자료가 있었는데 위증 사건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40배에 이르고 무고가 100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증 무고 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일본에 비해서. 위증 무고 사기라는 게 결국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인구가 일본의 경우 1억 2천만 명인데 위증 사건이 8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전문가들은 일본 수사기관은 어지간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사건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결국엔 일본의 어떤 수사 방식, 그런 게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일본은 완전히 사건이 이게 진짜 사건이 되겠다라는 것만 입건을 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반대 사례가 이겁니다. 한국, 일본 절도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본이 절도 건수가 월등히 많거든요. 같은 논리로 하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행정, 어떤 문화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 건수만을 가지고 어느 그 나라의 국민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영훈 교수는,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교수는 보험 사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10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규모 자체가 GDP로만 봐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거든요. 그런데 보험 사기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100배나 많다? 그래서 따져보니 그 100배 많다고 이영훈 교수가 얘기한 거의 핵심 근거는 2014년 보험연구원의 보험 사기 추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금액이 4조 5천억 원이고 실제로 같은 해 적발된 금액을 보면 6천억 원 정도가 안 되고요. 미국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FBI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40조 이상 연간 보험 사기가 발생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 보험사기 방지협회는 의료보험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이상이 미국에서 보험 사기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런 류의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하면 팩트체크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칭가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대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통계나 기록, 데이터보다 사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훌륭한 팩트체크의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이건 대부분 팩트체크들이 이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는 숫자뿐이 없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숫자로 치환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도 팩트가 아니냐고 판단을 하려면 몇 날 몇 시, 주소, 집원,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제징용, 강제동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팩트체크가 어려우면 특히 역사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 것도 훌륭한 팩트체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록이 되게 많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활동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있다는 전제하에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묻는 질문의 힘 중요하고, 전통적인 취재 방식,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아주 치밀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일수록 더 빨리 확산하고 영향력도 크다. 네. 근데 형식적인 차이는 각 언론사마다 팩트체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제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엔 어떤 출처, 소스가 있는 기사인 것인지 아니면 그 소스가 없는 기사. 사실은 팩트체크는 검증 대상이 있지 출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그런 거라고 봐요.